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대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양을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통해 임금 수준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복지 확대에도 예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점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국민이익을 증진한다는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국 기업을 향한 보호무역 조치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중국에 대한 매출이나 수출이 30% 이상 줄고 계약 취소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될 25% 이동통신 약정 요금 할인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구매를 미루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3사의 번호 이동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12.2% 감소했고 2주 전보다는 무려 15.9%나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 공개에 대해 외신들은 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노트 8이 노트 7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하며 기존 갤럭시 S 시리즈와 함께 애플과의 전투에 나설 고급 기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AP통신은 삼성이 듀얼 카메라와 GIF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라이브 메시지와 확장된 노트 기능 등을 통해 지난해 노트 7의 실패 극복에 나섰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번 주 내내 전강 후 약의 장세였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전약 후 강의 장세, 장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조금씩 지수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화학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과 내수주도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노트 8이 언팩 행사를 오늘 자정부터 시작을 했는데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외신은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상반된 의견도 나오기 있기 때문인데 대신 이제 부품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되는 건 지속적인 불안 요소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입니다. 연방정부 폐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셧다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회 쪽을 9월까지는 좀 주시하면서 관망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하나하나 체크를 통해서 오늘장에 대해서 목요일장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대비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전략들 그리고 종목 이야기들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 지금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0.44%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2380포인트까지 지금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일중 흐름을 살펴보면서 봐야 될 텐데 오늘 2380포인트 터치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약했던 지수가 올라오면서 2380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2370포인트 중반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이번 주 장과 좀 다른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급에 좀 변동이 생겼겠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긴 했네요. 298억 원 지금 매수하고요. 기관이 1013억 원 사는데 금융투자가 619억 원, 투신이 204억 원 각각 삽니다. 연기금은 93억 원 순 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상승장에서 1584억 원 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조치까지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할 텐데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38만 원. 오늘 갤럭시 노트 A 세대에서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100원 정도 강보합권입니다. 현대차 오늘도 하락하면서 14만 원대 14만 4천 원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포스코도 어제 이어서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32만 8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도 100원 하락하고요. LG화학이 오늘 강합니다. 국제유가 상승도 있고요. 실적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LG화학 또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7만 5,500원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삼성물산 보합이고요. 네이버 약보합권,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가총액 11위 현대모비스입니다. 지금 2,000원 상승하면서 25만 원. 현대모비스는 25만 원대에서 지금 등락을 요 근래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 12만 원대 무너진 이후에 오늘 강보합권이고요. KB금융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면서 5만 5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SK텔레콤 0.77% 상승하고요. SK가 어제 낙폭이 좀 있었는데 오늘 27만 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6.96포인트입니다. 0.5% 상승하고요.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코스닥 퍼센테이지로 보면 방향성도 같고요. 오르는 양 그리고 내리는 정도도 비슷비슷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0.5%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자, 일중 흐름 체크해 볼까요? 코스닥 일중 흐름 보시면 645포인트부터 647포인트 사이입니다. 오늘 일단은 상승권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고점을 다시금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 장중 고점을 뚫고 나가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좀 상승폭이 코스닥 역시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수급 조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만이 삽니다. 435억 원. 좀 강하게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기관이 파는데 개인이 258억 원, 기관이 140억 원 팝니다. 투신만이 38억 원 순 매수하고 나머지 주체는 모두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요즘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번 주총이 올 때까지, 주주총회가 올 때까지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11만 5,100원대 움직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입니다. 메디톡스 소폭 하락하고요. CJENM이 오늘 강하게 반등합니다. 7만 3천원대까지 올라가네요. 휴젤이 강보합권에서 지금 0.2% 정도 상승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체크해보도록 하죠. 로엔이 2.48% 하락하고요. 코미팜, SK모티리얼즈,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모두 상승하는데 바이로메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역시 3%대의 강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체크해보도록 하죠. 신라젠 3% 하락이 보이고요. GS홈쇼핑 1.95% 상승합니다. 컴투스 1.67% 낙폭이 보이고 서울반도체 SFA 상승하는데 SFA가 2.45%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볼 텐데 원달러 환율 오늘도 하락합니다. 1127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112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 급하게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국내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환시장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잭슨홀 미팅 시작이 되는데 환율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1120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그리고 9월의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한시를 보면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달러와 약세 기조라는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부진했던 미국 경기,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후퇴가 미달러와 약세를 이끌었다면 최근에는 유로화의 강세와 더불어서 트럼프가 정치 불확실성이 미달러와 약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드라기 총재의 연설을 주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 연준의 옐런 의장 멘트도 저희가 주의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의장 모두 부진한 인플레 압력과 최근 테러라든지 아니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과 같은 내부적인 불안 요인 등으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쏠림이 있었던 부분에 다소 해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연장선에서 9월의 환시, 미달러 약세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보면 유로화 강세와 엔화 강세에는 다소 좀 경감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인데요.
국내 원화 환율도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압력이 다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4월에 위기설이 좀 나왔었고요. 이번 8월 같은 경우에는 대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나오면서 전쟁설까지 강하게 돌았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가오는 9월 증시는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보는 게 좋을까요? 시계를 잠시 한 4월로 돌아보면 대우조선해양 문제 있었고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더 나아가서 유럽 선거 불확실성과 같은 위기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고요. 이후 글로벌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상승세를 확대했었습니다. 이번 8월 역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높았지만 월말로 갈수록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 점쳐지면서 다시 한번 위기설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큰데요. 따라서 결국에는 실적과 경기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도주였던 IT를 중심으로 한 조정기가 다소 좀 끝나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9월 중반까지도 한반도 리스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 가시화가 뚜렷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과 같이 위기설 이후에는 억눌렸던 기대 심리가 투영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증시의 완만한 상승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를 저희가 좀 눈여겨볼까요? 다음 주는 말일인 3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한국은행의 8월 금통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8회 열리는데요. 따라서 이번 8월 금리를 결정하고 나면 올해 하늘이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10월 19일 또한 11월 30일 두 번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준은 하반기 9월과 12월 중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가정하고 있고요.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이번 8월이 하늘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 변화 유무, 두 번째로는 통화위원들의 스탠스입니다. 먼저 금리 변화 부분을 보면 금리는 현 수준이 1.25% 동결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이미 시장이 바라보는 결과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화위원들의 일부에서 매파적인 소신 발언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현재 통화정책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단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하는 얘기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 같은데, 어때요? 그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정책에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제적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8월밖에 없기 때문에 동결로 예측은 하지만 좀 연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모두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가능성 크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 정부가 예상보다 강력한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했었고요. 문재인 정부의 거시경제 판단은 지난 정부와는 정반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경기 부양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집값 오름세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기준금리가 가계대출 경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한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한은도 지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재조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11조 원대 일자리 추경이 하반기 시작하고요. 부동산과 결부된 가계부채 부담, 결국에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 증대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자칫 가계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국내 경기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제이노믹스, 결국에는 확대 재정정책입니다. 확대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은의 통화정책은 현기조,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잭슨홀 미팅부터 좀 여쭤보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밤이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금융정책 방향성, 이 글로벌 금융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곳이다 보니, 그리고 지금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지금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가뜩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곳으로 눈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팅이 24일부터 26일간 열리게 되겠죠. 이 미팅에서 제넷 옐런 FED 회장과 또 마리오 드라기 유럽 총재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되고요. 또 경제학자들 총 다 합해서 15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올해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양적 완화 잔치 관련해서 얼마나 긴축 모드로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궁금증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들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 홀 미팅이 그 긴축 강도를 판가름하게 되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페드나 ECB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이제 완화해왔던 통화정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눈치가 보여지고 있고요. 옐런 의장도 적절하게 지금 보유 자산을 페드가 들고 있는 보유 자산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금리 추가 인상 관련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상승을 하는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사실상 지금 페드나 ECB 사이의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연준의 옐런 의장이라든지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통화 전쟁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드라기 총재는 한 25일날 연설을 할 계획이고, 또 이분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과거에 언급한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테이퍼링이 일어날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마도 이번 회의에서는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스케줄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숫자를 놓고 봤었을 때 긴축 모드로 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 속도가 아주 더디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관련해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시장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미팅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인 유동성 부여 기간이 좀 더 연장될 것이다 하는 기대 심리가 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의 사실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이 타이밍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눈이 쏠려 있었고요. 특히나 이번 달 내내 이곳을 바라보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역시나 관망세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그렇고 증시 자체도 힘을 좀 못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에는 이게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조심스럽지만 전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잭슨홀 미팅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일어났던 김정은 북핵 문제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좀 강한 발언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 기반이 좀 흔들린다는 얘기까지 등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을 좀 지배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결국 우리는 펀더멘탈 쪽을 되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 여력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면은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기술적으로 증시가 이미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또 세 번째는 글로벌 국채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상승 여력이 좀 더 확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9월이 되면 독일의 총선도 마무리가 되겠죠. 9월 24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정치적 리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면서 천천히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눌러놓은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 이벤트로서 눌러놓기는 좀 역부족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추세적 주기 상황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업종인 IT 산업에 관련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상승 여력까지도 비싸다 보이는 미국 시장도 상승 여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시장의 상승 기조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시장의 조심스럽지만 상승 기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가파르게 올라오던 역사적인 고점을 이뤄냈던 우리 코스피 시장이 지금 조정을 8월 내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정이 나올 때가 지났는데 그래도 지금 나온 게 다행이다, 뭐 건전한 조정이다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8월 말부터 이어가서 9월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의 계속적인 상승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이고요.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IT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IT 산업의 어떤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투자에 있어서 IT 산업 비중이 높은 지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대만이 IT 산업 비중이 33%와 61%로 가장 큰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한국 시장 전체적인 코스닥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펀더멘털적인 차원에 있어서 적정 가치가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델상에서의 한국 증시 상승 여력이 거의 30%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자릿수에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해서 거의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차원에 있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이고 또 환율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단락되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항상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펀더멘털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고요. 보통 한쪽이 먼저 올라가고 뒤쪽이 따라가든 둘 다 같이 올라가든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여쭤봤으니까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지금 현 시각 보니까 한 5원 정도 하락하면서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1126원대까지 지금 빠져내려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환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계속 봐야 되겠죠? 네, 물론 미국 시장의 이 달러의 움직임 중요하겠죠. 하지만 항상 이 펀더멘털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때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제외하고요. 한국의 지금 현재의 수출 증가율을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20% 이상 증가를 했었고 또 지난달에는 11%대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 물량 증가율도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워낙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좀 일시적으로 지금 환율이 1150원대를 뚫고 올라갔던 상황이지만 펀더멘털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원화가 절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에도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1180원까지 하락을 해서 절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아주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1010원대까지도 갔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정학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원화는 절상되는 구조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수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감안했을 때 환율 자체는 절하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향후 절상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면서 글로벌 투자 전략이든 한국 투자 전략이든 만드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여쭤봤고요. 다시 국내 증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다음 달 주총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뜨거운 감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던 카카오가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는데 1위인 셀트리온까지 옮기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공매도에 대한 얘기들도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움직임을 뭐 필두로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센츄리온이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성장주라고 할 수 있죠. 높은 밸류에이션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P-멀티플이나 PBR이나 다 높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굉장히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옮겨갔을 경우에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우선 첫째는 당연히 전체 규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비싼 종목들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매력도가 오히려 더 상승할 수가 있고요. 또 시가총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만약에 관련된 ETF 상품이 많이 팔린다면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가벼워지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다시 펀더멘탈적인 차원으로 되돌아가서 들여다봤을 때요. 지금 코스닥의 이익 증가가 2017년부터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센츄리온을 제외하고도 들여다보면 분기별로 지금 2017년 1, 4분기에 이익 증가가 나타났었고요. 2, 4분기에 그 폭은 또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에 Q1Q로 전분기 대비해서 11% 증가. 그 다음에 2, 4분기에 19% 증가 이런 모습입니다. 센츄리온은 뺀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 이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IT 산업의 버블 사이클을 저희는 믿고 있고요. 향후 IT 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밸류에이션상 적정 가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의 적정 가격도 한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릿수에서 또 20% 이상 이런 식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면 인덱스 차원에서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 인덱스 ETF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높여보시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셀트리온도 뜨거운 감자지만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갤럭시 노트 8 언팩 행사가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 자정에 있었고요. 또 이제 내일이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몇 년형을 받는지 이 부분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다 보니 삼성그룹주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뭐 100만 원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뭐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숨고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100% 이상 상승을 한 이후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사실 삼성과 가장 경쟁을 하고 있는 애플과 비교해 봤었을 때 밸류에이션상 50% 이상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놓고 보면 당연히 삼성이 하드웨어 쪽의 강자다. 애플은 소프트웨어의 강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삼성의 ROE가 애플보다 월등하게 낮아서이다. 뭐 그리고 뭐 삼성은 애플에 비해서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 또한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가지고 디스카운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경기 순환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가 나빠지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주가를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 역사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ROE의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 적정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또 오퍼레이팅 마진, 그러니까 OP 마진, 영업 마진이 지금 애플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 회사로서 전환해 가고 있는 노력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디스카운트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적정 가치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코스피도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IT 시장 삼성전자 대표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거시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이제 어떨까?
투자를 이제 8월 정도까지는 잘 쉬었으니까 9월에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9월에 투자 고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펀드멘탈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펀드멘탈적인 요인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투자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는 잘못된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됐고요. 펀드멘탈적인 이유로 들여다봤을 때 펀드멘탈이 나빠진다면 당연히 시장을 매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펀드멘탈을 들여다보니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이익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을 하셔서 이익이 변하는 모습이 계속 상방향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조정 장세에서 투자 기회를 살려야 하고요. 또 투자 기회를 살리는 방법은 그만큼 이익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을 판단을 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있어서는 천천히 시장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종목 선별에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팀장이었습니다. 자, 2부 바로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이제 함께 할 텐데요.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 짚어보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종목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메리츠정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권홍석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